그로부터 며칠도 지나지 않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의문이었어요. 데이터가 명확하게 가리키는 방향이 있었고, 저는 그 방향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이 제가 예상했던 패턴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달리 흘러가고 있었어요.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공황 상태로 접어든 지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에너지 담당 부처가 긴급 내부 회의를 마치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방안을 즉시 검토해 착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체는 특별한 뉴스가 아니었어요. 위기가 터지면 모든 나라의 정부가 비슷한 표현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은 내용이 아니라 속도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아직 내부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을 때 한국은 이미 복수의 대한공급처를 동시에 검토한다는 구체적인 방향을 발표하고 있었어요. 내부 논의를 마치고 실행 방향을 내놓기까지 걸린 시간이 다른 나라의 행정 시스템과 비교하면 놀라울 정도로 짧았습니다. 이건 대응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다. 그 생각이 한번 들어오자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 무렵 내부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들어오는 내용들을 맞춰 놓으니 하나의 그림이 천천히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산업부는 이번 위기가 터지기 전부터 중동 에너지 리스크를 가정한 시나리오 계획을 이미 준비해 두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가이드라인 수준이 아니었어요. 구체적인 대안 공급처 목록, 국내 에너지 비축 물량 운용 방식, 산업별 우선순위 조정 계획까지 포함된 사실상 즉시 실행 가능한 수준의 계획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 원유 도입 검토도 그 계획 속에 이미 하나의 선택지로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접하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탁 맞아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식적인 접촉 통로를 통해 저는 한국 산업부의 한 관료와 직접 대면할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이정은이라는 이름의 차관급 인사였습니다. 그가 안내된 회의실은 조용하고 단정했어요. 그는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흐트러지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표현은 절제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분명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물었어요. 이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계셨던 겁니까? 그는 잠시 커피잔을 내려놓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하면 국가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에너지 안보가 취약한 나라일수록 위기 앞에서 허둥대기 마련이라는 것이 제 오랜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는 위기 앞에서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기본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최악을 가정하고 준비해왔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허세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한국의 대응 속도가 그것을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무렵 러시아의 신호가 더 구체적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의 공개 언급이었지만 이어지는 며칠 사이에 여러 채널을 통해 반복되고 있었어요. 러시아 측 인사들은 한국과의 에너지 협력 가능성을 거듭 언급했고 그 표현은 갈수록 구체성을 더해갔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당혹스러움에 가까웠어요. 일본은 러시아가 왜 한국을 먼저 접촉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놓았고 유럽의 일부 언론도 이 상황이 기이하다는 논평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관심은 다른 방향에 꽂혀 있었어요. 러시아가 한국에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이 패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과거 자료를 꺼내어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 일본이 한국을 향해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을 때를 돌이켜봤습니다. 당시 국제 애널리스트들의 공통된 예측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 심각한 타격이었어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같은 핵심 소재들의 일본 의존도가 40%를 넘었고 일부 품목은 그 2배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급이 갑자기 막히면 세계 반도체 시장의 중요한 공급망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이 당시 공통된 분석이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예측과 달랐습니다. 한국은 몇 년 만에 해당 소재들의 국내 생산 기반을 구축해냈어요. 공급처를 다변화했고 연구소와 기업들이 협력하여 기술 내재화를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그 위기를 공급망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도 러시아는 등장했습니다. 한국과의 경제 협력에 관심을 내보이는 신호를 보낸 것이었어요. 저는 그 기록을 확인하면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으로 제가 검토한 것은 요소수 대란이었습니다. 중국이 요소 수출을 급격히 줄인 것이 발단이었어요. 요소수는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저감 장치에 반드시 필요한 소재입니다. 한국의 화물차 대부분이 디젤 엔진이었고 요소수 없이는 운행이 불가능했어요. 화물차가 멈추면 물류 시스템 전체가 마비됩니다. 마트에서 물건이 사라지고 공장으로 원자재가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당시 저는 이 상황을 외부에서 지켜봤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이 위기를 수습하는지 관찰했는데 그 속도는 저의 예상을 훨씬 벗어났어요. 베트남, 호주, 중동 등 여러 나라로부터 동시에 요소 공급을 확보했고 국내 생산 가능성도 빠르게 열어나갔습니다. 그 과정의 속도는 어느 나라의 일반적인 행정 시스템으로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도 러시아는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저는 세 개의 사례를 놓고 나란히 비교해 보았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때, 요소수 대란 때, 그리고 지금 이 에너지 위기 때 공통된 구조가 있었어요. 한국의 위기가 찾아오면 러시아가 나타나고 협력이나 공급을 제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반복적이고 너무 정확한 패턴이었어요. 저는 그 패턴을 보면서 천천히 관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한국이 약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기회를 찾아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그 해석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위기에 처한 나라를 이용하려는 것이라면 러시아가 굳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타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그 위기들을 매번 이겨냈어요. 무너질 것이라던 예측들이 번번이 빗나갔습니다. 약한 나라라면 이런 기록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정은 차관과의 두 번째 짧은 통화에서 하나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생겼어요. 한국은 위기를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극복합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다루는 방법을 다른 나라보다 일찍 배웠을 뿐입니다. 그 말이 저를 오래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려움을 다루는 방법을 배웠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어요. 위기 속에서 단련된 나라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내렸던 판단들을 하나씩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자립이 불가능한 구조적 약점 국가, 지정학적으로 취약한 나라,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나라. 그것이 제 오랜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펼쳐지고 있는 한국의 모습은 그 판단과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허둥대는 나라가 아니라 위기가 오는 것을 이미 알고 준비하고 있었던 나라처럼 보였어요. 그 생각이 처음 떠오른 순간 저는 스스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감정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실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분명했어요. 한국은 이 위기를 단순히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가 무엇인지를 제가 아직 다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다시 자리에 앉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날 마이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분석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것 같아. 마이클은 의아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아직 제 안에서도 정리가 되지 않은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이 나라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그 복잡함 안에 제가 아직 보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반드시 찾아야 했어요. 한국을 다시 분석하겠다고 결심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러시아가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암시나 신호 수준이 아니었어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한국 측에 원유 공급 의사를 전달했고 그 내용은 외신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보도를 접한 순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그것이 현실이 되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러시아가 제안한 조건은 단순한 원유 거래, 그 이상이었어요. 공급 가격은 당시 국제 시세보다 훨씬 유리한 수준이었고 공급 물량도 한국이 단기간 버틸 수 있는 충분한 규모였습니다.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가 이 정도 조건을 내건다는 것은 국제시장에서 사실상 특혜에 가까운 수준이었어요. 전 세계 언론이 그 소식에 일제히 반응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특혜를 제안했다. 왜 하필 한국인가?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다. 저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질문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한국 내부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산업부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를 종합해보면 내부 분위기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갈라지고 있었어요.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자는 쪽과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쪽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지금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산업 현장이 멈춰섭니다. 국민 생활이 무너집니다. 러시아와 손을 잡는 순간 우리는 서방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양쪽 다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더 잔인한 상황이었어요. 맞는 말이 두 개인데 둘을 동시에 따를 수 없을 때 그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이정은 차관은 그 갈등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그와 짧은 연락을 이어가고 있었고 어느 날 밤 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피로가 역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허드슨 씨, 우리는 지금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습니다. 차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는 짧게 대답했어요. 편을 고르는 나라는 결국 지는 나라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 말을 머릿속에서 꺼내어 들여다봤어요. 편을 고르는 나라는 결국 지는 나라다. 그것은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온 나라가 생존의 언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즈음 미국의 압박이 본격적으로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우려 표명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러시아와의 협력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자 경고의 강도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워싱턴의 고위 관계자들이 잇따라 발언을 쏟아냈어요. 동맹의 방향을 지키라는 메시지가 곳곳에서 전달되었습니다. 군사협력 관계까지 연결지어 언급하는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사실상 압박이었습니다. 마이클은 그 상황을 보면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이 선을 넘고 있어. 동맹이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아니, 살려고 하는 거다. 마이클은 저를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저도 스스로가 이상했어요. 미국 국적을 가진 분석가로서 미국의 외교적 입장과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는 사람으로서 한국의 처지를 외면할 수 없었어요. 에너지 공급이 끊기면 국민 생활이 무너집니다. 산업이 멈추면 경제가 붕괴합니다. 나라가 통째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국에게 동맹의 원칙만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 그 질문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불편함보다 더 저를 강하게 자극한 것은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러시아의 태도가 이상했어요. 이번 제안에서 러시아가 보여주는 모습은 제가 지금까지 봐온 에너지 공급국의 행동 방식과 달랐습니다. 공급자는 일반적으로 여유롭습니다. 기다립니다. 상대가 필요하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러시아는 먼저 움직였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먼저 접근했어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상대가 받아들이기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공급자의 행동이 아니었어요. 뭔가가 절박한 쪽의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공급자이면서 더 절박한 쪽.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하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 그것을 설명하려면 러시아가 한국으로부터 원유 거래 이상의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러시아 관련 자료들을 다시 꺼내기 시작했어요. 에너지 수출 구조, 경제 상황, 국제 제재의 영향. 최근 몇 년간 러시아가 추진해온 대형 프로젝트들까지 그 자료들 속에서 하나의 단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러시아가 북쪽, 즉 북극 방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서방 제재로 서쪽 시장이 막히자 러시아는 새로운 에너지 수출 경로로 북극 항로를 개척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북극 항로의 핵심에 거대한 LNG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저는 그 프로젝트 관련 문서를 들여다보면서 눈썹이 천천히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가 있었어요. 그 무언가가 이 모든 이상한 패턴들의 중심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며칠을 거의 자리를 뜨지 않고 러시아 관련 자료들을 뒤졌어요. 에너지 경제 보고서, 제재 현황 분석, 북극 개발 관련 기술 문서들까지 처음에는 파편처럼 흩어진 정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씩 맞춰가다 보니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러시아는 전쟁 이후 서방 시장을 사실상 잃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유럽에 공급해오던 천연가스 루트가 막혔고 기존의 에너지 수출 구조 전체가 흔들렸어요. 그 대안으로 러시아가 눈을 돌린 곳이 북극이었습니다. 북극 항로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기존 항로보다 훨씬 짧아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전통적인 항로와 비교하면 거리가 약 40% 가까이 줄어듭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극 항로를 개척하면 아시아 시장, 특히 중국, 일본,
한국으로 직접 에너지를 수출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가 열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핵심에 야말반도와 기단반도의 거대한 천연가스 매장지가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그곳에서 LNG를 생산해 북극 항로를 통해 아시아로 수출하려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어요. 러시아 에너지 전략의 핵심 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가 심각한 벽에 부딪혀 있었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한 문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북극 항로는 일반 선박이 다닐 수 없습니다. 1년의 상당 부분 동안 바다가 얼어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항로를 운항하려면 반드시 쇄빙 기능이 있는 특수 선박이 필요해요. 그냥 얼음을 피해가는 수준이 아니라 LNG를 가득 실은 채로 두꺼운 빙판을 직접 깨면서 전진할 수 있는 선박이어야 합니다. 그 선박의 이름이 쇄빙 LNG선이었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보면서 뭔가가 천천히 머릿속에서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쇄빙 LNG선. 이것은 단순한 화물선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기술 요건을 갖춰야 하는 특수 선박이에요. 영하 수십 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해야 하고 수미터에 이르는 두꺼운 얼음층을 깨면서 전진해야 합니다. 동시에 수만 세제곱미터의 LNG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반해야 해요. 기술적 난이도만 따지면 현재 인류가 만들어온 선박 가운데 가장 복잡한 구조물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그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인지를 즉시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서 잠시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선박을 설계하고 건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는 사실상 한국뿐이었어요. 이론적으로는 다른 나라들도 시도할 수 있겠지만 현실에서 그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동시에 갖춘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안을 천천히 걸었어요.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 LNG 프로젝트를 완성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의 핵심 수단인 쇄빙 LNG선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한국뿐입니다. 서방 제재로 인해 유럽 조선소들과의 협력이 막혔고 자체 기술로는 그 수준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러시아가 북극 프로젝트를 완성하려면 반드시 한국의 조선 기술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결론을 도출하는 순간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설명되기 시작했어요.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반복적으로 한국에 접근한 이유, 시장 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원유를 공급하겠다고 나선 이유, 한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한 이유,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게 한국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파트너였어요. 저는 조선 관련 기술 자료를 더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러시아가 자국 기술로 건조했다고 주장하는 LNG선들의 내부 구조를 분석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 선박들의 선체 구조와 화물창 기술 설계 방식을 들여다보니 한국 조선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해온 기술의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어요. 한국이 개발하고 세계 시장에서 검증받은 기술들이 그 선박들 안에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 기술이 그 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내려놓으면서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러시아는 강대국입니다. 광대한 영토와 막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요.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세계 무대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가 지금 이 순간 한국 없이는 자신의 미래 에너지 전략을 완성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어요. 강대국이 특정 나라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으면 자신의 전략을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은 단순한 무역 의존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취약성이에요. 그리고 그 구조적 취약성의 반대편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상황을 더 들여다보면서 또 하나의 요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쟁 이후 러시아는 중국 자본과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졌어요. 서방 시장이 막히면서 갈 곳을 잃은 러시아의 에너지가 중국으로 향했고 러시아 경제 전반에 걸쳐 중국의 영향력이 빠르게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는 그것에 대한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어요. 강대국의 자존심을 가진 나라가 다른 강대국 아래에 종속되어가는 상황을 버티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국은 러시아에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었어요. 중국의 기울어진 무게를 반대편에서 잡아줄 수 있는 균형추, 중국이 아닌 다른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완전한 종속을 피할 수 있는 통로, 한국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기술력이 있고 산업 기반이 있으며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와 적대적이지 않은 나라.
저는 그 그림이 머릿속에서 완성되는 순간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이클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물었어요. 제프, 뭐 발견했어? 며칠째 거기 들어박혀 있잖아.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러시아가 한국을 돕는 구조가 아니야. 마이클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 없이는 안 되는 거야. 마이클은 웃으려다 멈췄습니다. 제 표정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기 때문이에요. 저는 책상 위에 펼쳐진 자료들을 손으로 가리켰어요. 북극, 쇠빙 LNG선, 기술, 의존 구조. 이걸 다 연결하면 하나의 결론이 나와. 러시아는 한국이 없으면 자신의 미래 에너지 전략을 완성할 수 없어. 마이클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지금 원유 제한은 명분이야. 실제 목적은 따로 있어. 저는 그 말을 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원이 없어서 약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원이 없는 그 나라가 기술과 산업 역량으로 다른 나라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위치를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강대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구조, 한국이 강대국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없으면 강대국의 전략이 완성되지 않는 구조, 그 구조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은 차관이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편을 고르는 나라는 결국 지는 나라입니다. 그것은 협박에도 압박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편을 고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양쪽 모두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구조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생각에 도달했을 때 오랫동안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었어요. 20년 넘게 국제 에너지 시장을 분석해 왔지만 이런 구조를 정면으로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약소국이라고 불리던 나라가 실제로는 강대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었어요. 그 열쇠의 이름은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진 나라는 한국이었어요. 러시아의 진짜 의도를 파악한 이후 저는 오히려 한국에 대해 더 근본적인 질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왜 한국인가? 세계에 기술력 있는 나라는 여럿입니다. 조선 산업에 강한 나라도 한국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러시아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 패턴의 이면에는 단순한 기술 우위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한국의 과거를 더 멀리, 더 넓게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일본과의 소재 갈등이 먼저였어요. 핵심 소재들의 수출을 제한한다는 조치가 발표된 순간 국제시장은 한국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근거가 있는 예측이었어요. 불화수소 하나만 놓고 봐도 당시 한국의 일본 의존도는 40%를 훌쩍 넘었습니다. 그 소재가 없으면 반도체를 만들 수 없고, 반도체를 만들 수 없으면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이 통째로 흔들려요. 저는 당시 그 사태를 외부에서 지켜보면서 한국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를 계산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밝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버티는 것이 아니라 만들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정부가 긴급 예산을 투입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연구소와 손을 잡았습니다. 해외에 흩어져 있던 한국 출신 소재 전문가들이 국내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는 연구가 이어졌고 수많은 시도와 실패를 거쳐 하나씩 대안을 만들어 갔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 그 소재들의 일본 의존도는 눈에 띄게 낮아져 있었어요. 일부 품목은 아예 국산화를 완성했습니다. 위기가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계기가 된 것이었어요. 저는 그 결과를 확인하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너질 것이라던 예측이 또 빗나갔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시기를 거치면서 한국 소재 산업의 저변이 실질적으로 넓어졌어요. 위기 전보다 공급망이 더 다양해졌고 자체 기술력이 더 높아졌습니다. 한국은 그 압박을 맞으면서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요소수 대란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중국이 요소 수출을 급격히 줄이자 한국에서는 극적인 장면들이 연출되었어요. 주유소 앞에 화물차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고 운전자들의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요소수가 바닥나면 차가 멈추고 차가 멈추면 물류가 마비됩니다. 마트 진열대가 비어가는 장면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감 있게 쏟아졌어요. 저는 당시 해결에 필요한 시간을 추산해 봤습니다. 최소 수개월은 걸릴 것이라는 것이 제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몇 주 만에 움직였습니다. 정부가 즉각 대응팀을 꾸리고 전 세계 요소 생산국들의 동시다발로 접촉했어요. 베트남, 호주,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다양한 경로를 동시에 두드렸습니다.
결과는 빠르게 나왔어요. 대체 물량이 확보되면서 위기는 수습되었고 한국은 이후 요소 공급처를 훨씬 다양하게 구성했습니다. 저는 그 사례를 정리하면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위기가 터진 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기가 터지는 순간 이미 어디에 손을 뻗어야 할지 알고 있는 것처럼 움직였어요. 그것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축적된 경험과 그 경험에서 나온 감각이었어요. 저는 그 감각의 뿌리가 어디서 오는지를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땅속에 석유도 없고 가스도 없어요. 넓은 영토도 없고 압도적인 군사력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십 년 동안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아 왔어요. 그 생존의 역사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DNA 속에 무언가를 새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버티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는 것,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 위기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통해 더 강해지는 것, 그것이 반복되어 온 패턴이었어요. 저는 그 생각을 정리하면서 한국의 조선업에 대한 자료를 따로 꺼내어 들여다봤습니다. 조선업은 한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경쟁력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수십 년 전 한국 조선업은 아무것도 없는 해변에서 시작했습니다. 설계도면을 손에 들고 배를 주문받아 놓고 그 배를 만들 공장을 짓는 것과 배를 만드는 것을 동시에 진행했어요. 세계 조선업 역사에서 그런 방식으로 시작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가능해 보이는 시작에서 한국은 결국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강국이 되었어요. 쇠빙 LNG선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도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기술 축적,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 그리고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도 계속해서 도전한 결과였어요. 저는 조선소 기술 관련 자료를 보다가 한국의 한 조선소에서 쇠빙 LNG선 개발을 주도한 엔지니어에 대한 짧은 인터뷰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박성민이라는 이름의 수석 엔지니어였어요.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이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불가능한 것만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불가능한 것만 만들어 왔다. 그 말 속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체가 압축되어 있었어요. 자원이 없기 때문에 기술을 만들었고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을 개척했으며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축적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어요. 마이클이 그날 저녁 저를 찾아왔습니다. 조금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프, 솔직히 말해봐. 한국이 이번에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해.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버틴다는 표현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 마이클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한국은 위기를 겪을 때마다 뭔가를 얻어 더 강해지거나 더 다양해지거나 더 독립적이 되거나 버티는 게 아니라 잘하는 나라야. 마이클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동의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위기를 해결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위기를 이용해 더 강해지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에너지 위기는 한국이 또 한 번 그것을 증명할 기회 앞에 서 있는 순간이었어요. 압박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양측의 움직임이 모두 빨라졌고 그 사이에 놓인 한국의 처지는 갈수록 더 날카로운 형태로 조여들었어요. 에너지 시장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유가는 고점에서 조금 내려왔지만 여전히 한국 산업이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중소제조업체들이 원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일부는 조업을 줄이거나 멈추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워싱턴 쪽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은 점점 더 날이 서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우려를 표하는 수준이었던 것이 이제는 경고에 가까운 표현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한국이 러시아와 협력하는 것을 서방 제재 전선에 대한 이탈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강해지고 있었어요. 마이클도 그 분위기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제프, 한국이 이쪽 저쪽 눈치만 보다가 결국 양쪽에서 다 욕먹는 거 아닐까? 지금 당장 미국 편을 확실히 해야 해.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경제 붕괴를 감수하라는 요구와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에너지 공급이 끊기면 마이클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워싱턴 내부의 논의에서 가끔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입장과 현실적 분석 사이의 간극이 이렇게 크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그 시점에서 저는 이정은 차관과 세 번째 대면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피로가 더 깊이 새겨져 있었고 눈빛은 더 날카로워진 것 같았어요. 회의실 안에는 둘만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물었어요. 지금 내부에서 어느 쪽 의견이 더 강합니까? 이정은 차관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강경파는 러시아와 협력하면 외교적으로 고립된다고 합니다. 실용파는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라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차관님은 어느 쪽입니까? 그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편을 고르는 게 아닙니다. 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 뒤로 뭔가가 스치는 느낌을 받았어요. 길을 만든다.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길을 직접 만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 저는 그 자리에서 즉각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 말이 공허한 수사가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그 길이 어떤 모습인지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 한국이 구체적인 방향을 잡기 시작했다는 정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선택한 방향은 예상 밖이었어요. 러시아를 선택하지도 미국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유지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러시아와는 에너지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두되 그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는 안보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에너지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분리했어요. 겉으로는 어느 쪽도 자극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양쪽과의 관계를 동시에 유지하면서 공간을 확보하는 전략이었어요. 저는 그 내용을 정리하면서 잠시 멈췄습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둘 다 유지한다. 마이클이 옆에 있었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건 줄타기야. 결국 양쪽 다 잃는 거라고. 저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줄타기가 아니야. 줄을 새로 만드는 거야. 마이클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저도 확신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전략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국제사회는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한국의 모호한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어요. 한국이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이 전략은 현실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 결국 한쪽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한국의 전략이 실패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환율은 다시 불안해졌고 투자 심리는 위축되었어요. 저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른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일본 소재 규제 때도 요소수 대란 때도 세상 모두가 한국이 버티기 어렵다고 했지만 한국은 매번 다른 방향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도 같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다를 것이라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불확실성 속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이 끝나는 데는 예상보다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에너지 분야에서 왔어요. 한국이 러시아와의 협의를 통해 일부 물량의 원유를 도입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공식 발표가 아닌 실질적인 움직임이었어요.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그 물량이 한국의 모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준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공급 중단 그 자체가 아니라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실마리가 생기면 공황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원유 도입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환율이 진정세로 돌아섰습니다. 조업을 줄이거나 멈췄던 업체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흐름을 보면서 뭔가가 가슴속에서 잔잔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어요. 버텨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미국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공개적인 비판이 잠잠해지더니 서서히 관망하는 분위기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를 저는 워싱턴 내부 분위기를 통해 파악하고 있었어요. 미국도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와 완전히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에너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안보 동맹은 그대로 붙들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미국 쪽에서 등을 돌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을 더 강하게 압박했다가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면 미국이 잃는 것이 훨씬 많았어요. 반도체 공급망, 방산협력,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가 너무 컸습니다. 한국은 미국에게도 포기할 수 없는 파트너였어요. 마이클이 어느 날 저녁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제프, 생각보다 한국이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 저는 커피잔을 들면서 천천히 말했어요. 버티는 게 아니야. 마이클, 설계한 거야? 마이클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다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이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정확하게 보고 있었어. 마이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쪽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어요. 한국이 러시아의 제안을 전면 거부하지 않고 협력의 공간을 열어두자 러시아는 더 적극적인 자세로 관계 확장을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북극 LNG 프로젝트와 관련한 기술 협력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쇠빙선 건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보면서 제가 며칠 전에 도달했던 결론을 다시 떠올렸어요. 러시아에게 한국은 필수적인 파트너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게도 한국은 포기할 수 없는 동맹이었어요. 양쪽 모두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구조, 그 구조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이 게임의 진짜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봤어요. 한국은 선택을 강요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을 받는 나라였어요.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바꾸는 차이였습니다. 선택을 강요받는 나라는 약자입니다. 선택을 받는 나라는 강자예요. 그리고 한국은 자원 하나 없이 오로지 기술과 전략으로 그 위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그 깨달음을 붙들면서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분석가로서 20년이 넘는 세월을 살면서 이런 순간이 있었던가를 떠올려 봤습니다. 어떤 나라를 분석하다가 그 나라가 제 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경험, 한국이 처음이었어요. 마이클이 며칠 후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전과 달랐어요. 무언가를 인정하려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제프, 한국 곧 무너질 거라고 했던 거 기억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지.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그 문장이 과거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판을 뒤집었어요. 그 이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재평가였어요. 일부 언론이 한국의 에너지 위기 대응 방식을 전략적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외교적 유연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등장했어요. 위험한 도박이라고 불렸던 것이 영리한 전략으로 재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지켜보면서 분석가로서 하나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어요. 한국이 달라진 것인가? 아니면 세계가 한국을 잘못 보고 있었던 것인가? 답은 후자였습니다. 한국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세계가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깊어지고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에너지 거래였지만 그 안에서 이어지고 있는 대화들은 그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북극 LNG 프로젝트, 조선 기술 협력, 북극 항로 관련 인프라 논의까지 러시아에게 한국은 이제 단순한 거래 상대가 아니었어요. 미래 에너지 전략의 핵심 파트너였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주도권을 쥔 쪽이 어디인지는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러시아는 한국의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의 에너지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기술은 대체할 수 없었고 러시아의 에너지는 다른 곳에서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비대칭이 협상의 무게중심을 한국 쪽으로 기울게 만들었어요. 마이클이 그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이면서 말했습니다. 한국, 우리가 생각한 나라가 아니야.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이제야 제대로 본 거지. 그 대화가 짧았지만 저는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한국을 숫자로만 봤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 GDP 규모, 인구, 영토 면적, 그 숫자들은 한국을 구조적으로 취약한 나라로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숫자가 포착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새로운 방향을 여는 능력,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능력,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을수록 더 깊이 파고드는 능력. 그것들은 어떤 지표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이정은 차관과 마지막으로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여유 있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한국이 가장 먼저 무너질 나라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그 판단이 틀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숫자로 보면 맞는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숫자에 없는 것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 대답이 저를 오래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숫자에 없는 것들.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어요. 어떤 지표로도 포착되지 않지만 위기의 순간마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이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끝내고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아래 태평양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여정을 통해 하나의 확신을 얻었어요. 한국은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강해지는 방법을 아는 나라입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강한 나라는 힘이 있을 때 강합니다. 하지만 강해지는 방법을 아는 나라는 위기 앞에서 더 강해져요. 그리고 그 능력은 자원에서 오지 않습니다. 경험에서 옵니다. 오랫동안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오면서 축적된 눈에 보이지 않는 감각에서 오는 것이에요. 저는 분석가로서 평생 숫자를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숫자가 틀렸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숫자만으로는 한국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게 재편되고 있는 지금 한국의 위치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고 있었어요. 에너지 분야에서, 방산에서, 기술에서, 외교에서 한 가지씩 영향력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누군가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 스스로가 위기 속에서 만들어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나라의 앞날이 궁금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강대국들이 서로 힘을 겨루는 거대한 판 위에서 자원 하나 없이 기술과 전략만으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한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럴당 160달러. 저는 그 숫자를 스크린에서 보는 순간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상승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했어요. 폭발이었습니다. 워싱턴 DC 도심의 한 정부청사. 창문 하나 없이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회의실 안에서 저는 대형 스크린을 손으로 가리키며 브리핑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주변에 자리한 재무부 관계자들과 에너지 전문가들은 말 한마디 없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군가 뭔가 말하려 해도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알 수 없는 침묵이었습니다. 숫자가 이미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숫자는 단순한 에너지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경제 전체가 의존하고 있는 기반 구조의 균열이 시작됐다는 신호였어요. 사태가 본격화된 것은 그로부터 열흘 전이었습니다. 이란의 군 관계자가 공개 석상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단 하나의 발언이었어요. 그것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페르시아만에서 아라비아해로 빠져나가는 좁고 긴 수로입니다. 가장 좁은 구간의 너비는 50km도 채 되지 않아요. 세계 지도 위에서 보면 보잘것없는 작은 바닷길처럼 보이지만 그 좁은 수로를 통해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약 30%가 매일 이동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에서 생산된 원유가 이 해협을 빠져나가 세계 곳곳으로 향합니다. 그 길이 막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저는 오래전부터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해 왔습니다. 결론은 언제나 같았어요. 전 세계 경제가 동시에 즉각적으로 충격을 받는다. 그 시뮬레이션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마침내 온 겁니다. 시장은 발언이 나온 바로 다음 날부터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유가는 사흘 만에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섰어요. 일주일 후에는 140달러, 그리고 열흘이 채 지나지 않아 16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뉴욕, 런던, 도쿄, 프랑크푸르트, 홍콩 할 것 없이 주요 증시가 연달아 하락세를 기록했어요. 항공 연료 가격이 2배 가까이 치솟으면서 대형 항공사들이 수익성이 낮은 노선부터 끊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생산 공장들이 가동 시간을 줄이기 시작했고 동남아 제조업 공장들도 생산량을 떨어뜨렸어요. 세계 곳곳에서 경보음이 동시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자리에 앉으면서 저는 옆에 있던 동료를 바라봤어요. 마이클 로웰이었습니다. 저와 거의 20년 가까이 함께 일해온 에너지 분석가예요. 그는 기존 국제 질서, 즉 미국 중심의 서방 동맹 체제를 굳게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직관보다 기존 틀을 더 믿는 편이었어요. 마이클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프, 솔직하게 말해봐. 이번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해?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입니다.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렇게 봐. 거기는 구조적으로 버틸 수가 없어. 그것은 직감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터가 명확하게 가리키는 방향이었어요.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크게 웃도는 나라입니다. 자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이 사실상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에요. 석유는 전량에 가깝게, 천연가스도 대부분을 해외에서 사들여야 합니다. 그중 중동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물량이 전체 에너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마어마했어요.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핵심을 이루는 반도체, 조선, 철강, 석유화학은 모두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분야입니다. 이들 산업이 흔들리면 한국 수출 구조의 중추 자체가 흔들려요. 당시 한국의 상황은 이미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원화 환율이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었고 외국인 자금이 시장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대기업들이 비상 경영 체제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연달아 들려왔고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는 연쇄부도 우려가 현실감 있게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외교 상황까지 한국을 더욱 궁지로 몰아붙이고 있었어요. 미국은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방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동맹국 간 역할 분담을 강조하는 표현이었지만 메시지의 핵심은 너무도 분명했어요. 스스로 지켜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발언은 그 이후에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한 고위 관계자가 비공개 자리에서 밝힌 내용이 저에게도 전달되었어요. 호르무즈는 미국이 직접 방어하는 수역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잠시 멈칫했습니다. 동맹이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함께 하는 것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그 전제 자체가 지금 이 순간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국 내부 상황도 암담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산업부 내부 회의에서 흘러나온 발언이 당시 상황을 잘 보여주었어요. 미국 요구를 수용하면 안보는 지킬 수 있겠지만 경제가 먼저 무너집니다. 거부하면 경제는 버틸 수 있겠지만 안보가 흔들립니다. 어느 방향을 선택해도 치명적인 대가가 따르는 구조였어요. 탈출구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들을 종합하면서 판단을 굳혔습니다. 이번 위기에서 가장 크게 무너지는 나라는 한국이 될 것이다. 그 확신이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에 저는 이후 전개도 이미 그려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저녁, 예상치 못한 문서 한 장이 제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러시아의 한 고위 인사가 외신 인터뷰에서 한국을 직접 언급했다는 보고서였어요. 내용은 두 문장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영리한 선택을 해왔다. 러시아는 한국과의 에너지 협력에 언제든 열린 자세를 갖고 있다. 저는 그 두 문장을 천천히 3번 읽었습니다. 전 세계가 패닉에 빠져 있는 이 시점에 서방의 제재 속에서 갈수록 고립되어 가고 있는 러시아가 먼저 한국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았어요. 러시아는 전쟁 이후 국제사회에서 고립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경제 제재는 갈수록 범위가 넓어졌고 러시아 자체의 경제도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나라가 이미 충분히 어려운 처지에 한국을 먼저 찾는다는 것은 단순한 친선 표현으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이 그 보고서를 흘깃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어요. 별거 아니야. 러시아가 어차피 쓰러질 나라 하나 붙잡으려는 거 아닐까? 약해진 나라한테 접근해서 뭔가 챙기려는 계산이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천천히 자라고 있었어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흔들리는 나라를 이용하려는 목적이라면 굳이 공개 인터뷰를 통해 신호를 보낼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 계산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움직이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전 세계가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한국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메시지였습니다. 의도적인 신호였어요. 그 신호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뜻하는지를 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가장 먼저 무너진다는 저의 확신은 그로부터 며칠도 지나지 않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의문이었어요. 데이터가 명확하게 가리키는 방향이 있었고, 저는 그 방향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이 제가 예상했던 패턴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달리 흘러가고 있었어요.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공황 상태로 접어든 지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에너지 담당 부처가 긴급 내부 회의를 마치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방안을 즉시 검토해 착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체는 특별한 뉴스가 아니었어요. 위기가 터지면
모든 나라의 정부가 비슷한 표현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은 내용이 아니라 속도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아직 내부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을 때 한국은 이미 복수의 대안 공급처를 동시에 검토한다는 구체적인 방향을 발표하고 있었어요. 내부 논의를 마치고 실행 방향을 내놓기까지 걸린 시간이 다른 나라의 행정 시스템과 비교하면 놀라울 정도로 짧았습니다. 이건 대응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다. 그 생각이 한번 들어오자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 무렵 내부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들어오는 내용들을 맞춰 놓으니 하나의 그림이 천천히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산업부는 이번 위기가 터지기 전부터 중동 에너지 리스크를 가정한 시나리오 계획을 이미 준비해 두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가이드라인 수준이 아니었어요. 구체적인 대안 공급처 목록, 국내 에너지 비축 물량 운용 방식, 산업별 우선순위 조정 계획까지 포함된 사실상 즉시 실행 가능한 수준의 계획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 원유 도입 검토도 그 계획 속에 이미 하나의 선택지로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접하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탁 맞아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식적인 접촉 통로를 통해 저는 한국 산업부의 한 관료와 직접 대면할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이정은이라는 이름의 차관급 인사였습니다. 그가 안내된 회의실은 조용하고 단정했어요. 그는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흐트러지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표현은 절제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분명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물었어요. 이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계셨던 겁니까? 그는 잠시 커피잔을 내려놓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하면 국가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에너지 안보가 취약한 나라일수록 위기 앞에서 허둥대기 마련이라는 것이 제 오랜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는 위기 앞에서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기본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최악을 가정하고 준비해왔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허세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한국의 대응 속도가 그것을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무렵 러시아의 신호가 더 구체적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의 공개 언급이었지만 이어지는 며칠 사이에 여러 채널을 통해 반복되고 있었어요. 러시아 측 인사들은 한국과의 에너지 협력 가능성을 거듭 언급했고 그 표현은 갈수록 구체성을 더해갔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당혹스러움에 가까웠어요. 일본은 러시아가 왜 한국을 먼저 접촉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놓았고 유럽의 일부 언론도 이 상황이 기이하다는 논평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관심은 다른 방향에 꽂혀 있었어요. 러시아가 한국에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이 패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과거 자료를 꺼내어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 일본이 한국을 향해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을 때를 돌이켜봤습니다. 당시 국제 애널리스트들의 공통된 예측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 심각한 타격이었어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같은 핵심 소재들의 일본 의존도가 40%를 넘었고 일부 품목은 그 2배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급이 갑자기 막히면 세계 반도체 시장의 중요한 공급망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이 당시 공통된 분석이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예측과 달랐습니다. 한국은 몇 년 만에 해당 소재들의 국내 생산 기반을 구축해냈어요. 공급처를 다변화했고 연구소와 기업들이 협력하여 기술 내재화를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그 위기를 공급망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도 러시아는 등장했습니다. 한국과의 경제 협력에 관심을 내보이는 신호를 보낸 것이었어요. 저는 그 기록을 확인하면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으로 제가 검토한 것은 요소수 대란이었습니다. 중국이 요소 수출을 급격히 줄인 것이 발단이었어요. 요소수는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저감 장치에 반드시 필요한 소재입니다. 한국의 화물차 대부분이 디젤 엔진이었고 요소수 없이는 운행이 불가능했어요. 화물차가 멈추면 물류 시스템 전체가 마비됩니다. 마트에서 물건이 사라지고 공장으로 원자재가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당시 저는 이 상황을 외부에서 지켜봤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이 위기를 수습하는지 관찰했는데 그 속도는 저의 예상을 훨씬 벗어났어요. 베트남,
호주, 중동 등 여러 나라로부터 동시에 요소 공급을 확보했고 국내 생산 가능성도 빠르게 열어나갔습니다. 그 과정의 속도는 어느 나라의 일반적인 행정 시스템으로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도 러시아는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저는 세 개의 사례를 놓고 나란히 비교해 보았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때, 요소수 대란 때, 그리고 지금 이 에너지 위기 때 공통된 구조가 있었어요. 한국의 위기가 찾아오면 러시아가 나타나고 협력이나 공급을 제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반복적이고 너무 정확한 패턴이었어요. 저는 그 패턴을 보면서 천천히 관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한국이 약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기회를 찾아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그 해석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위기에 처한 나라를 이용하려는 것이라면 러시아가 굳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타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그 위기들을 매번 이겨냈어요. 무너질 것이라던 예측들이 번번이 빗나갔습니다. 약한 나라라면 이런 기록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정은 차관과의 두 번째 짧은 통화에서 하나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생겼어요. 한국은 위기를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극복합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다루는 방법을 다른 나라보다 일찍 배웠을 뿐입니다. 그 말이 저를 오래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려움을 다루는 방법을 배웠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어요. 위기 속에서 단련된 나라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내렸던 판단들을 하나씩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자립이 불가능한 구조적 약점 국가, 지정학적으로 취약한 나라,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나라. 그것이 제 오랜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펼쳐지고 있는 한국의 모습은 그 판단과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허둥대는 나라가 아니라 위기가 오는 것을 이미 알고 준비하고 있었던 나라처럼 보였어요. 그 생각이 처음 떠오른 순간 저는 스스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감정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실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분명했어요. 한국은 이 위기를 단순히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가 무엇인지를 제가 아직 다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